자, 지난 시간에 법률 요건이라는 개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셨고요. 이번 시간에 보실 때는 법률 사실입니다. 자, 이걸 잠깐 살펴볼까요? 내가 돈 1억을 친구한테 빌리려고 계속 꿔달라고 돈 좀 꿔달라고 계속 요구했어요. 돈 좀 꿔줘. 친구가 금전거래는 안 된다고 계속 거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친구에게 돈을 꿔달라고 그랬어요. 돈 꿔달라고 빌려달라고 하는 거를 청약이라고 그러죠. 돈 좀 꿔달라고 1억만. 청약을 한 거예요. 청약을. 근데 상대방이 아직 답변이 없어요. 꿔준다는 답변이 없어. 그럼 뭐만 있는 거예요? 청약만 있는 거죠. 이거를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요. 아직 계약은 안 됐어요. 꿔준다는 얘기를 해야, 예스를 해야 계약이 맺어지죠. 아직 계약 안 됐어요. 한 달째, 두 달째, 석 달째 나는 계속 그 친구에게 요구만 하고 있어요. 법률 사실만 있는 거예요. 이게 청약이에요. 청약. 청약을 했다. 법률 사실만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직 거래는 안 됐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6개월 뒤에 그 친구가 꿔줄게, 꼭 갚어.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법률 요건이 갖춰진 거예요. 법률 요건이. 그 바로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법률 요건, 계약을 구성하는 재료, 하나하나의 낱개의 재료를 우리는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요. 계약은 뭐라고 그래요? 계약은 법률 요건 또는 법률 행위라고 그랬죠. 계약을. 그럼 그 계약을 구성하는 게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청약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청약을 이름하여 법률 사실이라고 그러고요. 이 계약은 뭐라고 그래요? 계약은 법률 요건. 그래서 청약이라는 거하고 계약은 다르다. 이건 다르다. 다르지. 이게 어떻게 같아요? 이건 꿔달라고만 한 거고 아직 거래 안 된 거고, 이거는 꿔준다고 계약을 한 거잖아. 이게 법률 요건을 갖춘 거죠. 그래서 법률 사실은 뭐냐?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재료가 되는 것들을 법률 사실이라고 해서 계약하고요, 이 청약을 구별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돈 1억을 꿔달라고 해서, 꿔달라고 의사표현했죠. 저 하기 어려운 말을 했어. 하기 어려운 말을. 그럼 그 청약이라는 의사표시가 어떻게 해서 외부로 발현이 되었냐, 외부로 드러났냐, 요거를 법리적인 관점에서 뜯어볼게요. 뜯어보면 이 법률 사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법률 사실은요, 크게 법률 사실은 두 개로 나눠져요. 용태하고 사건하고요. 용태냐 사건이냐, 이걸 뭐냐면 저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인 법률 사실이, 이게 사람의 의지 내지는 정신작용, 내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이걸 용태라고 그래요. 내 의지로, 내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냐, 내 의지하고 무관한 거냐. 의지하고 무관하게 일어난 거를 사건, 내 의지로 일어난 걸 용태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돈 1억을 꾸겠다고요. 꾸겠다고 친구에게 가서 말을 한 거, 그거는 내 의지의 소산이죠. 의지의 소산이니까 저거는 용태예요. 그럼 내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거 있어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시간이 경과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는 거죠. 시간의 경과. 시간의 경과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도 어떤 효과가, 법이 정한 어떤 효과가 발생해요? 발생합니다. 바로 그게 소멸시효예요. 소멸시효나 취득시효.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법률에 의해서 권리가 없어지면 소멸시효. 권리를 생기게 하면 취득시효. 바로 이거는 소멸시효나 내지는 취득시효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빚어지는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내 의지하고 무관한 거예요. 내 의지하고 무관하게 시간이 흘러가죠. 그래서 시간의 경과는 사건이다, 사건. 용태가 아니라. 그러면 다시 용태는 내 의지에 의해서 일어난 거니까 용태는 그러면 어떻게 나눠질 수 있느냐? 그 용태는 다음과 같이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적 용태. 외부로 내 의지가 표출이 됐어요. 외부로 표출되면 외부적 용태. 외부로 의지가 표출이 안 되면 내부적 용태. 그래서 용태는요, 내 의지를 외부로 발현시켜서 드러내는 거는 외부로 드러내냐, 내부로 드러내냐, 요 차이가 있어요. 외부로 드러내는 거는 다시 어떻게 나눠지느냐면 다시 두 개로 나눠져서 내 의지를 외부로 표출했단 말이죠. 외부로. 어떻게? 법을 지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표출했어요. 그거는 적법행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표출하면 위법행위. 그래서 외부적으로 표출이 되는 거는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적법행위하고 위법행위로. 위법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예요.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 이 두 가지는 법질서를 어긴 거예요. 법질서를 어긴 위법행위는 두 개로 나눠지는데 채무불이행과 뭐가 있느냐? 불법행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표시요. 내가 돈 1억을 꿔달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예요? 적법한 거죠. 적법하게 내 의지를 외부로 표출한 거예요. 적법행위예요. 돈 꿔달라고. 이게 경계죠. 법질서 안에 있느냐, 법질서를 어겼느냐 이 문제죠. 적법하게 돈을 꿔달라고 그랬다. 이때 적법행위는 다시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면 두 개로 나눠져요. 바로 여기가 아주 중요한 맥락인데요. 하나는 의사표시인 거. 의사표시를 했어. 돈 1억을 꿔달라고 저 하기 어려운 말을 했다고 친구한테 가서. 두 번째는요. 준 법률 행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용어가 하나 딱 튀어나왔어요. 바로 준법률 행위라는 용어가 여기 딱 도출된 거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출제맥. 24의 기출. 자, 그럼 의사표시의 반대편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잘 보면 이 의사표시는 내 의사대로요. 내 의사대로 외부로 표출을 한 거예요. 내 의사대로. 이거는요. 내 의사가 아니라 준법률행위는 여기 준자가 들어갔으니까 내 의사 표시하고 관계없이요. 관계없이 표출이 된 거야. 그걸 준법률행위라고 그래요. 그 준법률행위는 우리 책은 세 개로 나눠 놓았어요. 세 개로. 준법률행위는 자, 어떻게 나눠 놨느냐면 첫째가요. 표현행위. 두 번째가요. 사실행위. 다시 표현행위가 세 개로 나눠졌죠. 일단 두 개로 나눠 볼게요. 준법률행위는 어떻게 쪼개지느냐면 표현행위하고 사실행위하고 두 개로 쪼개져요. 바로 책에다 표시하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 준법률행위에 표시를 해주시고 이렇게.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하고 다르게 이거는 내 의사대로요. 내가 의사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사표시한 대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이 준법률행위는 법률이 정한 대로. 법률이 정한 대로. 법률이 정한 대로 효과가 생기는 게 준법률행위라고 해요. 그 준법률행위는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표현행위, 두 번째는 사실행위가 있어요. 표현행위하고 사실행위가 바로 대표적인 준법률행위인데
표현의 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의사의 통지예요. 내 의사를 외부로 통지한 거. 두 번째는 관념의 통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우리 책엔 여기 감정의 표시에서 세 개로 나누는데 감정의 표시는 삭제하시고 우리 시험에 출제 가능성 있는 데는 두 군데요. 두 군데. 그동안 국가고시나 다른 시험에도 이 두 가지까지만 출제 마지노선으로 잡았다는 걸 보시면 돼요. 의사의 통지는 최고장을 보내는 거죠. 최고장을. 독촉장을 보내는 거야. 이게 의사를 통지했다는 뜻이고요. 요거하고 의사 표시하고는 구별이 돼요. 어렵지만 구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돈 1억을 빌려줘라고 청약했죠. 이거는 뭐예요? 의사 표시예요. 의사 표시. 돈 1억 꿔줘. 의사 표시한 거죠. 얼굴 빨개져가지고 의사 표시한 거예요. 이건 의사 표시한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준법률행위는 그 꿔간 놈이 6개월 안에 갚는다고 꿔갔는데 아직 갚질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나도 안 갚고 1년이 지나도 안 갚고 3년이 지나도 안 갚아요. 9년이 지나도 안 갚아 지금. 9년 동안 지금 돈을 갚은 적이 없어. 그러면 시간이 자꾸 흐르면 소멸시효로 그 권리가 없어지죠. 채권은 몇 년이냐?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없어지게 되죠. 그때 돈 꿔준 채권자가 빨리 갚으라고 독촉을 했어요. 최고를 했어. 최고를. 빨리 갚어. 갚아줘라고 최고장을 보냈어요. 최고장을. 그게 준법률이에요. 갚아줘. 최고를 했다는 뜻. 최고를. 독촉장을 보낸 거죠. 독촉장을. 그랬더니요. 답변이 없어. 그래 어떻게 했어요? 또 보냈어. 또 최고를 했어. 최고를. 또 최고장을 두 번째 또 보냈어요. 최고장을 세 번째 보냈어요.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갚아달라는 뜻을 통지한 거죠. 이게 의사의 통지예요. 갚아달라는 의사를 통지했다고. 그때 그 최고장에다 뭐라고 썼냐면 마지막에 이번 달까지 안 갚으면 네 집에다가 차에다가 보증금에다 뭐 하겠다고 압류를 걸겠다라고 통첩을 했어요. 이번 달까지 갚어. 안 갚으면 압류할 거야. 가압류할 거야. 라고 최후 통첩을 했어요. 그게 바로 최고한 거예요. 그럼 최고를 하면 법률이 어떤 효과를 주느냐?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소멸시효가 가다가 멈추는 효과가 법률에 의해서 생겨요. 법률이 효과를 줘. 어떤 효과를? 소멸시효가 멈춰버리게. 뭘 보내면? 최고장을 보내면. 그래서 최고장을 띄우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법률이 규정한 대로 효과가 생기는데 어떤 효과가? 소멸시효를 멈추게 하는 효과가 법률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 점에서 의사표시하고 틀리죠. 의사표시는 내 의사대로 결과가 생기는데 이거는 법이 정한 대로요. 이 최고장을 보내는 거는 내 의사대로가 아니라 멋대로 법률이 정한 대로 법률이 정한 대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이름하여 뭐라고 그래요? 준법률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장을 자꾸 띄우는 거야. 최고장을. 왜? 법률이 소멸시효를 막게 하는 효과를 본인한테 주거든요. 그래서 의사표시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요? 준법률행위가 자리하고 있어요. 뭐가 다른 거냐? 이거는 내 의사대로 효과가 생기는 거고 이거는 법이 정한 대로 효과가 생겨서 의사표시의 반대말은 준법률행위가 되고요. 그 준법률행위는 표현행위하고 사실행위가 있는데 표현행위는 이 의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의사를 통지했어요. 갚아라고 빨리.
이번 달까지. 사실행위는 뭐냐면 사실행위는 어떤 행위만 있는 거예요. 무주물이야. 무주물이 뭐냐? 무주물이 주인 없는 물건을 내가 선점했다고. 그냥 집었어. 주인 없는 물건을. 무주물 선점이죠. 이거는 의사를 알려야 되는 거죠. 내 의사를. 이번 달 안에 갚어. 안 갚으면 가압류할 거야. 의사를 알렸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아무런 의사를 알리지 않아도 돼. 그냥 뭐만 하면 돼. 행위만 하면 돼. 행위만. 이게 사실행위예요. 어떤 행위만 하면 법에서 효과를 줘. 그 무주물을 선점하면 그냥 아무런 의사 통지 안 해도 돼. 통지를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표현행위는.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통지 안 하고 그냥 뭐만 하면 돼. 사실행위만 있으면 어떤 행위만 있으면 법률이 효과를 줘. 그게 바로 사실행위예요. 무주물을 선점하죠.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선점한 사람한테 뭐를 주느냐? 소유권을 줘요. 소유권을. 소유권 취득을 법률이 인정을 해요. 바로 법에서 어떤 행위만 하면 권리를 줘. 그 다음에 유실물이야. 유실물.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주었죠. 유실물 습득을 했죠. 그러면 민법에서 소유권을 줘. 바로 이런 것들을 사실행위라고 해요. 그러면 표현행위가 됐든 사실행위가 됐든 다 법률이 정한 대로 효과가 생기거든요. 법률이 정한 대로. 최고장을 보내면 어떤 효과가 생겨요? 시효가 중단돼요. 소멸시효가.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생기죠? 그거 뭐 때문에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죠. 법에 의해서. 무주물을 선점하면 소유권이 생기죠. 법의 규정에 의해서죠. 바로 이 표현행위나 사실행위는 다 당사자 의사 때문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대로 어떤 효과가 생긴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의사표시의 대척점에 준법률행위를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공통점은 법이 정한 대로 어떤 효과가 생기더라. 이렇게 해서 준법률행위의 두 가지 주제, 표현행위와 사실행위를 점검을 해보셨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출제맥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24회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다음 중 준법률행위를 고르세요. 준법률행위. 자, 내가 취소를 했어요. 취소. 의사표시한 거예요. 법률이 규정한 거예요. 취소하는 거는 내 의사표시죠. 계약을 해제를 했어요. 해제한 것도 뭐예요? 내 의사표시에서 계약이 엎어진 거죠. 그 다음 해지를 했어요. 이것도 뭐예요? 내 의사표시대로 계약이 깨진 거죠. 그런데 여기에 최고를 했어요. 최고. 이거는 내 의사표시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대로 효과가 주어지니까 이게 바로 준법률행위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게 준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법률 사실에 관한 큰 틀을 보셨는데요. 이걸 쉽게 이해를 해보시면 이렇게 따라가면 돼요. 내가 짜장면을 2그릇 먹고 싶어서 참고 참다가 전화를 때렸다. 그거는 내 의지의 표출이죠. 내 의지의 표출을 뭐라고 그래요? 용태예요. 용태. 사건이 아니라 용태지요. 용태는 다시요. 그 내 의지를 외부로 표출했냐? 내부에 머물렀냐? 둘로 나눠지잖아요. 외부적 용태냐? 내부적 용태냐? 다시 짜장면 2그릇 주문하는 거는 적법한 거예요? 위법한 거예요? 적법인 거죠. 적법. 위법은 뭐예요? 짜장면이 제 시간에 안 와가지고 제 시간에 안 오니까 내가 중국집에 전화를 해서 욕설을 막 퍼부었다. 욕설을 퍼부면 그게 바로 불법행위지. 그럼 짜장면 주문하는 거는 적법한 거고요. 짜장면 2그릇 주세요. 어디로? 우리 아파트로. 의사표시한 거죠. 제 시간에 안 와가지고 계속 독촉 전화를 3번 했다. 독촉 전화 3번 한 거는 최고를 한 거죠. 최고. 이게 바로
법률 행위 중에서 표현 행위를 한 거예요. 표현 행위를. 빨리 보내달라고. 10분 안에 안 오면, 10분 안에 안 오면 취소요, 취소. 취소한 거예요, 할 거예요. 안 오면, 10분 안에 안 오면 취소할 거예요. 의사를 알린 거예요. 10분 안에 안 오면 취소할 거예요 라는 의사를 알린 거죠. 그게 바로 최고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표현 행위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비록 낯설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가까이 스며들어서 쓰여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도 구별할 거는 짜장면 2그릇을 주문하는 것. 주문하는 거는 의사표시예요. 주문한 짜장면이 제 시간에 안 와서 빨리 보내주셔라고 독촉하는 것. 독촉 전화하는 거는 뭐예요? 준법률 행위 중에서 이거예요. 표현 행위입니다. 빨리 보내달라고. 그래서 의사표시와 의사의 통지인 최고는 같다, 다르다. 자, 그러면 이제 법률 사실의 큰 구조를 이해를 하셨습니다. 요거는 요 정도에서 넘기시고요. 이제 주제를 바꿔서 법률 행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자, 권리 변동 이렇게 맞추고요. 그 다음에 법률 행위 파트입니다. 자, 이 부분은 본격적으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률 행위라는 게 우리가 계약을 법률 행위라고 불러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그 계약이라는 게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필연적으로 내 의사를 상대방한테 표출해야 되죠. 의사 표시가 필연적으로 따라와줘야 돼요. 그래서 법률 행위는 이렇게요. 매매 계약을 하든지 임대차 계약을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계약 해제를 하든지 다 이걸 몽땅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지칭한다? 법률 행위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게 법률 행위예요. 요거는 뭐예요? 계약이요. 요거는 단독 행위죠. 계약과 단독 행위를 몽땅 통틀어서 뭐라고 통칭해요? 법률 행위라고 이름 붙인다고요. 공통점은요. 특징은 뭐냐? 의사표시가 필수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깔려 있는 거를 법률 행위라고 그런다. 그래서 내 의사대로 임대차 계약 4년 합시다. 그럼 4년짜리 계약이 되는 거지. 4년짜리. 왜? 그게 내 의사니까. 내가 원해서 계약을 해제를 했죠. 그러면 원한 대로 해제가 되는 거지. 이것을 이름하여 법률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법률 요건에 두 개가 있잖아요.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하고. 그래서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의 일종이다.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의 일종. 이거를 법률 행위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게 어려우면, 그게 복잡하고 머릿속에 남지 않으면 그냥 계약. 계약을 뭐라고 하자? 법률 행위를 하자. 요거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의사 표시가 필수 요소라는 거. 그래서 우리 책에는 7페이지에 법률 행위 두 번째에 이어서 의사 표시라는 거를 등장을 시켜서 설명을 쭉 해놓고 있습니다. 의사 표시요. 그거 참고로 그냥 보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 보셔야 될 거는요. 법률 행위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법률 행위의 요건은요. 두 개로 나눠져서 계약이 체결되었다. 계약이 맺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립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그 계약 체결된 것이 유효가 돼서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별도의 또 하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효력 요건이에요. 그래서 법률 행위의 요건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요, 성립 요건. 두 번째는요, 효력 요건. 법률 행위 요건은 두 개로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두 개로 나눠진다. 성립 요건은 뭐라고 그래요? 계약 체결 요건이에요. 계약이 체결되려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되느냐? 세 가지야. 첫째, 당사자. 당사자가 있냐고. 두 번째는요, 목적이 뭐냐고, 목적이. 세 번째는 의사표시.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법률의 의미가 성립했다라고 해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자, 가령 토지를 내가 임대를 얻으려고 그래, 임대를. 그래서 주인을 계속 설득을 해서 임대차 계약을 5년짜리 계약을 했다.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세를 준 사람은 임대인, 세를 얻으면 임차인. 전세를 얻으면 전세권 설정자, 주인은 설정자. 전세 얻은 사람은 전세권자. 목적은요, 임대죠, 임대. 차임을 줘야 돼. 차임을 월 얼마냐? 그러려면 두 사람이 의사표시를 해야죠. 그래야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계약서에 이런 게 들어있었어요. 주인이 뭐라고 계약서에 썼냐면 그 말미에다가 임대 계약 기간을 1년 그래 놓고요. 임대 계약 기간을 1년 그래 놓고 주인이 1년이 지나면 무조건 방을 비워주기로 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주인이 계약 기간 1년이라고 그래 놓고요. 1년이 지나면 무조건 방을 비운다. 이렇게 계약서에 집어넣었어요. 이걸 특약을 해요. 특약사항을. 그럼 계약은 체결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체결이 되었죠. 체결이. 그걸 뭐라고 그러냐? 성립 요건을 갖췄다. 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법률의 의미는 성립했다. 즉 계약이 체결되었다라는 말은 뭐냐? 성립 요건을 갖췄다는 얘기예요. 성립 요건을. 이게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뜻이죠. 우리가 일상용어로 계약이 체결됐어. 그 말은 성립 요건을 갖추었어. 이런 뜻. 그럼 유효네? 아니에요. 체결됐다고 해서 다 유효가 아니라 뭐를 갖춰야 돼요? 효력 요건을 이걸 갖춰야죠. 효력 요건을 구비를 해야만 비로소 그 계약은 뭐가 돼요?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효력 요건을 갖추려면 이 당사자가 권리 능력도 갖추고 의사 능력도 갖추고 행위 능력도 갖춰야 돼요. 권리 능력, 모든 인간이 갖는 거야. 살아있는 사람이어야죠. 사람 있는 사람이냐. 두 번째는요, 변별력 있는 사람이냐, 의사 능력 있는 사람이냐, 그 다음 행위 능력 있는 사람이냐. 요걸 갖춰야 이 법률의 의미는 유효.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목적이요. 이 목적이 적법하냐고. 목적이 적법하냐고. 목적이 적법성을 갖추었느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냐고. 하자가 없냐고. 그래야 이 계약 체결한 거는 뭐가 되어요? 유효가 되어요. 그러면 이 계약을 뜯어볼게요. 계약 체결되었어요. 그런데 계약 내용을 뜯어보니 뭐라고 되냐면 1년 지나면 방 빼주기로. 방 빼준다라고 여기다 특약을 넣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효력이요. 효력이. 적법한 거요, 안 한 거요? 라는 질문을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우리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계약 기간을 안 정해버리거나요. 2년 미만으로 정할 때, 예컨대 1년으로 정하면 몇 년으로 보아요? 2년으로 보아요. 그래서 임차인은 2년 동안 주거권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서 보장이 되는 거죠. 그 말은 세입자에게 2년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법이 인정해 준 거죠, 법이. 따라서 주인이 1년 지나면 방을 명도하기로 한다, 방을 빼주기로 한다라고 특약하면 이 특약은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계약은 체결이 되었어도
효력 요건을 갖추었어요? 못 갖추었어요? 효력 요건을 못 갖추어서 무효라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 무효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거예요. 체결했어도 효력이 없어. 왜? 효력 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효력 요건을 갖추면 뭐라고 그래요? 효력이 있다. 유효.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위 계약은 체결이 되었으나 효력 요건을 못 갖추어서 무효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요건은 두 개로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으로 나누더라. 자,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출제 포인트는 이 부분이에요. 효력 요건입니다.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에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효력 요건에 쌍괄호 1번은요. 일반적 효력 요건이고요. 쌍괄호 2번은요. 특별 효력 요건입니다. 일반적인 요건이 있고 특별 효력 요건이 있어요. 일반적인 요건은 지금 설명드렸어요. 얘가 능력이 있냐고 얘가. 능력이 있대. 적법에. 적법에. 하자 없어. 하자도 없어. 그러면 일반적인 요건을 갖춘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특별히요. 특별히 구비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특별 요건이라고 해요. 특별 효력 요건. 특별하니까 이거 특별히 취급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별 2개 표시하겠습니다. 별 2개. 준법률행위의 별 하나, 요거는 별 2개. 특별 효력 요건. 가령. 엄마가 나를 대신해서 임대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내가 대리권을 엄마한테 위임을 안 했는데 엄마가 대리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 대리행위는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행위를 했으니 그 대리행위는 효력이 없다. 뭐가 없으니까요? 대리권의 존재. 대리권이 존재하면 효력이 있고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대리를 하면 효력이 없죠. 바로 이 대리권의 존재.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가 바로 뭐냐? 특별한 효력 요건이 되는 거예요. 언제요? 대리행위 할 때는. 대리행위라는 특별한 행위를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 대리권 존재가 전제 조건이다. 그래야 효력이 생기지. 대리권이 없으면 무효지. 두 번째 보셔야 될 거는요. 조건부 법률행위야. 조건부 계약. 로또에 맞으면 절반을 떼서 주기로 했어요. 절반. 단 그게 뭐냐? 로또에 맞으면이죠. 바로. 로또에 맞으면이라고 하는 그 조건부 계약이거든요. 맞는 순간에 절반을 떼주기로 한 거. 이 계약이죠. 근데 그 계약에 뭐가 붙어 있냐? 조건이 붙어 있다고. 그럼 이 계약은 효력이요. 효력이 언제 생기느냐? 조건이 이루어질 때. 바로 조건 성취가 전제 조건이에요. 조건이 성취가 되어야 그 계약은 효력이 있는 거죠. 성취되기 전에는 효력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건부 계약에서는 효력이 생기려면 조건 성취라는 게 이루어져야 된다. 반드시. 이 부분이 서너 번 출제가 됐어요. 우리 시험에. 세 번째, 그 계약이 효력이 있으려면 적법성을 갖춰야죠. 적법성. 예컨대 그 땅 매매 계약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어요. 허가구역에서 토지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 매매 계약이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허가구역 안에서 땅을 사고팔고 하는 매매를 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고, 허가를 얻지 못하면 효력이 안 생기죠. 따라서 허가구역일 때, 그 땅 매매한 데가 허가구역이라면 허가라는 요건이 바로 특별 효력 요건이 되는 거예요. 이건 21회 시험에. 그래서 특별 효력 요건에 3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중점적으로 파고 들어가시면 내가 경쟁력 세우는 거죠. 단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주의할 게 뭐냐면, 밑에 판례 있죠, 판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를 지금 매매하려고 그래. 농지 매매를. 그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게 농지 매매의 효력 요건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된 사건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농지법 소정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요,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할 서류예요. 등기 신청 시 첨부 서류예요. 등기 신청 시. 그래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 취득에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매매 등 법률에 의해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닌 거예요. 즉 무슨 뜻이냐면,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뭐 할 때 첨부하는 거냐, 이거 왜 언제 첨부하는 거냐면 등기 신청 시에, 등기 신청할 때 필요한 요건이에요. 이게 매매할 때 필요한 요건이 아니라고요. 따라서 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무슨 요건이냐, 등기 신청 요건이지 매매 계약, 농지 매매의 유효 요건이 아니에요. 농지 매매의 효력 요건이 아니다. 오로지 이게 필요한 건 언제요? 등기요. 등기 받을 때 필요한 요건일 뿐입니다. 그럼 계약서 쓸 때는 없어도 되는 거지, 이거는. 이게 없어도 매매 계약은 할 수 있다고, 농지 매매를. 그럼 이건 언제만? 등기 낼 때.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등기 신청 요건일 뿐 뭐가 아니다?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요게 최근에 2번 나왔어요. 24회하고 26회 시험에. 그래서 특별 효력 요건에 속하는 3가지 하고요. 3가지요. 대리 행위를 하려면 뭐가 있고요? 대리권이 있어야 될 거고요. 조건부 계약이면 저게 효력이 생기려면 조건이 성취돼야 효력이 생길 거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땅을 주고 팔면 허가를 얻는 게 효력 요건이죠. 단 요것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필요한데? 등기할 때 필요해. 등기할 때. 이렇게 법률에 의해 요건 부분, 성립 요건 부분과 효력 요건을 잘 구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04번 보시면 책에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뭐라고 그래요? 불성립이라고 그러죠. 불성립.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3개, 3요소를 갖춰야 되는 이 3요소를 못 갖추면 뭐라고 그래요? 불성립. 그럼 불성립이면 계약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아예 안 된 거죠. 거기 불성립에 동그라미야, 불성립. 계약서 못 쓴 거예요, 이건. 왜? 의견이 안 맞아서. 그때는 무효나 취소의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거기다 써보세요. 무효도 취소도 할 수 없다. 계약이 뭐 할 경우에? 불성립일 때. 그리고 그 끝에다가 한번 써보시면, 하나만 정리하시면, 계약이 법률에 의해가 불성립했다. 계약이 불성립했을 때는 뭐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착오로 취소하는 문제, 이런 취소의 문제는 발생하잖아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 계약 자체가 아예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취소의 문제나 이런 건 언제 생기느냐? 계약이 성립했을 때.
계약이 성립했는데 거기에 착오가 있더라. 그래야 비로소 취소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립했고 그것이 뭐 할 때요? 유효일 때. 그래야 취소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다라는 거, 요거 구별의 실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성립했다라는 거는 성립 요건을 못 갖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할 수 없어요? 취소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요게 27의 기출. 그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립도 되고 계약이 유효할 것. 성립하고 유효이어야만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돼요? 취소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오케이. 그 점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다. 성립 요건을 갖췄냐 못 갖췄냐. 효력 요건을 갖췄냐 못 갖췄냐. 바로 이것 때문에 자꾸 따지게 되는 거예요. 불성립했어? 그래? 그럼 취소 문제 논하지 말아라. 성립했는데 유효야. 유효일 때 비로소 착각이었어. 그 계약이. 계약이 됐는데 착각이었어. 그래야 취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렇게 구별의 실익을 따져주면 되고요. 그 이상의 논의는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10페이지 나와 있어요. 10페이지에. 그죠?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맨 위에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논의 내용 나와 있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위에 두 번째 주제인 요건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요. 법률의 위에 첫째가 개념에 관한 논의였어요. 개념의 가장 중요한 징표가 뭐냐? 법률의 위에 가장 중요한 징표는 의사표시를 생명으로 삼는 거죠. 두 번째 법률의 요건에서요. 요건에서 머릿속에 꼭 끄집어내야 될 거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고요. 성립 요건을 시험에 출제한 적은 없어요. 딱 하나, 불성립 문제. 불성립일 때 논의의 실익은 뭐 때문에 있다? 취소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더라. 문제는 효력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에서 논의가 되는 거는 특별 효력 요건이라는 거죠. 특별 효력 요건이 특별 효력 요건에 세 개가 들어가고 요건 안 들어간다는 거죠. 농지취득자금. 이거는 효력 요건이 아니더라. 여기까지 끌고 와 주시면 잘 법률 행위를 잡아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때가 법률 행위 종류. 혼자 하는 단독 행위, 둘이 하는 계약. 그 다음에 법률 행위 목적, 마지막 해석 이렇게. 법률 행위는 크게 5덩어리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이 민법 총칙에서 제일 어려운데 여기가. 제일 어려운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점점 더 깊이 있게 내용을 만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늦추시면 복습을 늦추시거나 정리하는 거를 늦추시면 나중에 이게 폭발적으로 양이 쌓여져 가지고 따라오시기 힘드시게 되어요. 왜냐하면 이런 마디마디가 민법은 대략 1100개 정도 되거든요. 이게 누적이 되면 해법 없습니다. 이거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섞이기 전에 분류하고 정리하고 분류하고 정리하고 이게 할 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법률의 및 종류,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해석 이런 순서로 해서 법률의 및 이 부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본서 기본 강의의 첫 주 강의죠. 첫 주차의 수업인 권리변동하고 법률의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분발과 파이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